마시아라고 한다면 그거는 농사 목적보다는 쉬러가는 쉼터 정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농촌에서도 이것을 농사 목적으로 쓰기보다는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한 형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곳에 뭐 3대 이상 살았던 시민들이라면은 선조들이 남겼던 맛이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용으로, 여름 휴가용으로 뭐 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의 밑에는 계단식 밭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의 마시아들은 풍경이 열려있는 그 바로 앞에 계단식 노을 둬가지고 자기 땅을 지켜볼 수 있는 입지를 점유하거든요. 이것이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맛이 위치일 거예요. 하지만 건축적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땅과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단위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시아로 접근해야지 읽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마시아를 건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땅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땅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마시아라는 건물이 있었을 것인 거고 건물만 남아있는 것들도 과거에는 그 땅에만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중세, 봉건제를 이해하면서 땅의 속박 이런 단어 들어오셨잖아요. 농촌 중세사를 이해하면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봉건제라는 것은 하나의 영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노가 여러 영주들에게 자기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 의무는 땅을 점유하는 조건인 거죠. 그 땅을 점유한다는 조건 속에서 땅을 빌리게 되고 그 땅에서 벗어나려 하더라도 영주에게 자기 세금을 내야 돼요. 필연적으로 뭐 중세 봉건제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시아는 스페인 중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미있는 것은 본인이 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성과 이름이 조상들이 살았던 어느 지역의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지역의 이름은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마시아의 이름에서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사람, 건축 그것이 굉장히 함께 조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1920년대 최초로 마시아를 문법하는 과정 속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주변 풍경들이 마시아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거예요. 그렇죠? 마시아는 보통 이런 건물들을 말해요. 1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클래식 마시아를 한다면 보통은 2개층 이상, 최소한 2개층 혹은 3개층의 높이를 갖고요. 첫 번째는 1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닥층을 이야기하죠. 플란타 바라 얘기하고 보통은 사람이 거주하기보다는 식당이라든지 혹은 저장고 혹은 주인이 아닌 다른 소장농의 가족들이 살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2층 여기를 피수 노블레 혹은 플란타 프리메라라 하겠죠. 그곳에 주인이 살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살라라 그래서 마시아에만 있는 고유한 공간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거실로 서적해도 괜찮긴 하지만 거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시아를 상상하시려면 이 건물만 상상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 트레스코에로포라고 해요. 우리 2층, 한국에서 말하는 2층 혹은 스페인식 본층. 본층 중간에는 살라라는 곳을 갖고 있으며 다락층에는 보통 저장고를 두곤 한다. 이 두 번째 그림도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앞에 거와 다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윗면만 조금 뿌린 거지 평면은 비슷할 겁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개의 트레스코에로포로 구성되고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여기 다락층이 없는 것 뿐이겠죠. 그렇죠?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뭔가 곡선이 들어가고 이래서 또 달라 보이지만 평면상으로는 먼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윗면만 우리 바로크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곡선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이 마시아들 사이에서도 해안가에 있는 마시아들은 이런 성곽 같은 혹은 성체 같은 거 일부를 갖고 있기도 해요. 적어도 중세까지는 카탈루냐로 굉장히 많은 해적들이 왔다고 하고요. 그 해적들이 정부군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쓸어가기 때문에 민중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성체들을 짓기 시작했었어요. 즉 적이 쳐들어오면은 여기 싹 들어가서 문만 딱 잠궈버리는 거죠. 그러면 해적들이 물러갔었을 때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시아예요. 앞에 봤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평면상은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회랑을 감싸고 있다는 것만 들어요. 우리 트레스코에로포로 구성됐다는 것이 마시아의 공통성을 설명드렸었고 이 트레스코에로포가 확장되면 싱코코에로포가 됩니다. 그리고 싱코코에로포에서 앞뒤로 해서 약간의 부유층들은 회랑을 붙이며 자기 재산을 과시할 수 있게 돼요. 회랑이 붙여지는 이 순간 농촌 사회가 굉장히 부유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즉 이것도 까탈란 사회가 농촌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부경을 갖게 된 17세기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장면부터는 토속 건축에서 말하는 필수 문맥 중 하나인 환경 결정론과 무관한 맥락들도 보여요. 자, 보여드린 이 사진은 대부분의 마시아들의 1층 플란타 바하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일 거예요.
귀족적인 집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에 그을려 있는 저기 부엌이라든지 혹은 저장칸이라든지 즉 여기가 주인층이 살 거라고 상상되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아주 기능적인 것이 바닥층이 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플란타 노블레로 올라가면 보이게 되는 첫 번째 풍경이 살라의 이 풍경일 거예요. 앞에 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직진성 있는 공간이라는 거 보이시죠? 당연히 주인층인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락층, 와르디아. 곡식을 말리고 있는 사진들 보이시죠? 이런 용도였던 거예요. 99%의 마시아는 3층 이내에 지어지고요. 보통 이 정도 구성입니다. 1층은 기능적으로 부엌이나 저장, 2층은 주인이 거주하는 곳, 3층은 기타 공구를 저장하거나 혹은 곡식을 말리는 것 정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마시아의 경내에는 마시아 프리히파 주된 건물만이 아니라 부속 건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고를 까바냐라고 하는 창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까바냐의 입구가 곡선에서 시작해서 곡선으로 끝나는 아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라고 하실 텐데 서구 사회에서 이 아치의 미학은 반드시 떠 있는 거였어요. 즉 기둥, 수직 부재 위에 공리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서양 미학의 기본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공학적으로 이것이 더 훌륭할지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마시아 내에서도, 농가 건축 내에서도 가장 기능적인 실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쉽게 도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류의 아치가 활용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마시아라는 것이 20세기 초가 돼야지 엘리트 건축가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문법화되고 정형화되고 또 대중민중들이 그것을 윤리 입장으로 받아들였고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마시아라는 이름으로 토속건축을 부르는 게 아주 지역적이었습니다. 마르크 아우렐리라고 하는 지리학자가 기록한 것에도 보더라도 카탈루냐 내에 존재했던 수많은 토속주거의 이름들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20세기 초에 이 많은 이름들 중에서도 마시아라는 이름이 선택된 것은 지극히 이데올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시아라는 뜻은 라틴어 마네레소거든요. 마네로는 어디에 속한다, 페르마네세라는 뜻을 지닌 장소지향적 단어예요. 토속건축의 장소지향성을 불어넣기 함으로써 좀 더 토속건축과 땅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 거죠. 별개의 이야기로 여러분 FC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축구팀 뭐라는지 아세요? 라마시아, 그렇죠? 예, 비슷한 의도예요. 거기서 말하는 마시아도 아까 봤던 그런 마시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했었던 그 마시아. 근데 그 건물을 부른 그 마시아라고 부른 것 자체가 교육 체계를 말하며 건물을 말하며 또 크게 보면 카탈루냐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 주제를 정하고 나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을 갖고 연구자들에 의해서 짜여진 거기 때문에 마시아가 정확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드뭅니다. 또 100여 년간의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은 건축가들이 마시아의 영토라고 지칭하는 것들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대표 서적이라고 부르는 곳들에서 그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마시아들의 영토들을 한번 지도로 비교해 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전 전까지는 구카타르냐, 즉 레콘키스타를 상대적으로 일찍 한 지역, 카타르 문화가 한 300년 정도 더 있었던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마시아를 풀어내기 시작하다가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카타르냐에게는 모든 영토에서 발견되는 농가주택은 마시아라고 하는 경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점처럼 보이는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요, 마시아가 카타르냐의 농가주택이라는 전형성이 생긴 이후에는 자기 지역사를 마시아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앞에 보였었던 그 영역도를 한번 섞어봤었어요. 하나로 포개져서 그 농도가 어떻게 표시될까를 한번 비교해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올드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짙은 농도가 나오고 그 뒤쪽으로 갈수록 흐린 농도가 나온다는 거 보이시겠죠? 그리고 이 영역도를 과거 있었던 바르셀로나 백부 11세기죠. 그 당시의 영토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역사 연관성을 갖는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었죠. 크게 두 개의 기원설이 많이 채택되곤 해요. 하나는 푸치카다팔치라고 하는 건축가에 의해서고 하나는 바네스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푸치카다팔치는 당연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건축가 가우디와 경쟁하던 유명 건축가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을 만졌었고 고고학을 만졌었고 중세 예술을 만졌었고 후에는 정치까지 참여하는, 그 당시 근대인들이 보통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분이었던 거죠. 그분에 의해서 최초로 마시아의 기원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기원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책에서 로마 빌라, 로마인들이 시골에 짓던 건축 유형 중 하나,
자기 땅에서 있었던 가장 오래된 정식 건축 중 하나인 로만 빌라와의 공통성으로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약간의 억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오늘날에도 부체카다파치가 그렸던 이 스케치 자체를 기원설의 하나로서 계속 인용합니다. 저는 현장 가서 직접 가서 사진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세가 다르다는 것을 찾았어요. 여기는 기둥과 그 사이에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가 설계되는데 여기 로마의 상징인 아치로 저는 변환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원이 로마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나오는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로만 빌라에서 보이는 파티오와 마시아의 포소노블레에 있는 살라가 평면상으로는 비슷해 보이긴 해요. 언뜻 봤을 때 여기도 중간이고 여기도 평면 중간이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공간 성격으로 한번 비교해보죠. 우리가 로만 빌라에 들어가서 파티오를 바라보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하늘 쪽으로 고개가 들리게 돼요. 그것은 공간이 수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시아의 살라를 가더라도 고개가 위로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파사드, 인면 주방에서 뚫려있는 창문으로 빛을 들어오는 것을 통해 앞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건 공간이 수평성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성과 수평성이라는 성격 차가 굉장히 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평면상의 유사성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성급한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시아 기원을 해석하는 또 다른 건축가들의 해석 속에는 티포 콘솔리다로라고 얘기하는 세 개의 꾸레포가 고쳐낸 이 평면이 중세에 있었던 로마닉 성당과 그 다음에 로마의 잔재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주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네세요. 이건 뭐 건축가에만 필요한 거긴 한데 요지는 어쨌든 거나 이것이 중세 연관성으로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건데 사실 저런 아이들도 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닉 성당 같은 경우에서는 힘을 받치는 기둥과 천장이라는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기 곡면형 보이시죠? 이런 것은 쉘 구조입니다. 연 자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즉 공간이 하나 트레스코이포라는 형식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것은 지붕과 벽, 공간과 구조가 일체적인 구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시아는 다 무너진 마시아가 어떻게 무너진지 보게 되면 위 뚜껑만 없는 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평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즉 공간의 형태와 구조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개 사이에 급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서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것 또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사나 미학사를 보시게 되면요. 마시아 같은 토속 건축이 거론되는 것은 민족의식이 성장한 19세기 이후의 문제예요. 정통 건축사들을 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중심성을 갖춰가는 고전 건물들을 설명합니다. 마시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도 그 이론을 반복해가요. 하지만 진짜 마시아의 특성을 보게 되면 중심성보다는 중심성을 해체가하는 성격을 발견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자, 마시아는 건물이 확장될 때 절대로 수직 증축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수평 증축을 하게 돼요. 그 수평 증축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위 거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실에서 발생된다고 생겨지는 많은 기능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성이 해쳐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살라는 거실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남아있는 그래도 후세에 의해서 농사는 목적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마시아를 방문했었을 때 테레비는 어디에 두십니까? 라는 질문하곤 했었어요. 테레비가 두는 곳이 저는 거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이 함께 모여 축구 보면서 치킨을 뜯을 수 있는 거 그런 개념으로 질문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이 살라에다 테레비를 두는 곳은 없었어요. 우리가 거실 기능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방마다 흩어지는 겁니다. 더 거대해지고 커진 마시아일수록 이곳은 기능이 중첩되기보다는 기능을 잃어가며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건축물이라면 계단실이 나와서 증축이 되면 될수록 이 코어가 갖는 중심성은 더 커집니다. 근데 마시아는 증축을 하면 할수록 기존 코어와 상관없는 새로운 코어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중심성은 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자, 마시아를 묘사하는 가장 전형적 말 중에 하나는 이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농촌 풍경을 구성한다 라는 말이에요. 등방성의 원리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등방성의 원리와 일방성의 원리를 제가 비교해드렸는데 막자는 자기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초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골고루 자기 영역을 찾아간다. 그리고 마시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집합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아마 앞에 봤었던 페이지에서 본다면 이 마시아들은 영토에 흩어져 있어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한 집단에 모여서 성당을 기준으로 한 점에 모이고
이 집합을 통해서 자기 영토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장을 방문하면 이래요. 가장 작은 성당을 주변으로 해서 마시아들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베이낫이라고 하는 뿌려져 있는 그 마시아의 성격으로 아주 정반대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지 사그레라 이름 붙여진 지역들은 보통 성당이 있었던 그런 작은 마을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당 인근에는 당시에는 도둑도 함부로 잡을 수 없고 혹은 도둑질도 해서 안 되는 그런 성스러운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 주변은 필연적으로 마시아들이 자기 창고 하나쯤을 가다두기 시작합니다. 자기 창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진이 올 때도 있어요. 본진도 오고 창고도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얼추 마을의 형태가 오게 되고 마을의 형태가 오게 되니까 이곳에 함께 살 수 있는 상업시설이 약간 들어오고 그러면서 마을이 누클레오 루랄이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시아가 갖고 있는 집합의 성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누클레오 루랄이 확장을 통해 도시로 흡수하게 된다면 도시 일부분이긴 하죠. 바르셀로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 내부에도 그런 마시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건축의 시선에서는 우리 군집 복합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건축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팀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근대 건축가 집단에서 선언했던 것도 그런 것이에요. 이들이 주장된 이렇게 보면은 하우징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림인 건데 반대로 마시아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전 과정이 일관되게 발견된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즉 이전 시각에서는 마시아는 항상 여기 어딘가 아이솔레이트되어 있는 어딘가에서만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시아가 갖고 있는 그 군집의 성격은 모든 것에 일관되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생각이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이게 될 것 같아요. 토속 건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사실은 정말로 제가 이 강연을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토속 건축을 왜 의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걸 정자체로 옮기는 순간 조금 생각이 센 것 같아서 그것을 풀이하기 위해서 옆에 다른 질문을 녹인 건데 토속 건축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거나 광화문 아시죠? 그 전에 뭐였습니까? 박정희들이 지어줬던 광화문 콘크리트예요. 돈이 없어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본인들은 인정문화를 최신 기술인 콘크리트를 통해서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시대의 의지가 이데올로기화되어 복원됐던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라틴 아메리카를 여기서 공부하시니까 우리 왼쪽 헤게모니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이 그쪽 공부하시면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담론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